106회 지난 2월 12일 날 봤던 시험인데요. 자, 우리가 이론 문제서부터 조금 자세히 풀이를 해드릴게요. 하나씩 천천히. 아시겠죠? 네. 자,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질적 특성이다.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가치는, 질적 특성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질적 특성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적 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목적적 합성 안에 뭐뭐 있죠? 예, 피, 적 세 가지가 있죠. 그쵸?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목적적 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신뢰성은 우리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뢰성은 안 외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적 합성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목적적 합성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결과, 혹은 바뀌지 않는 역사적 원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은 정답을 찾는 거고, 목적적 합성은 지금 필요한 답을 찾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측정의 신뢰성은 저하되나 목적적 합성은 제고된다. 무슨 얘기냐면 신뢰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아니요. 역사적 원가로 측정을 하게 되면, 역사적 원가라는 말은 취득 원가라는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 값. 그래서 얘는 신뢰성이 높아지고, 제가 이렇게 시소를 그린 이유는 얘가 높아지면 목적적 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목적적 합성이 올라가면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둘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신뢰성을 높여주고, 대신에 현재의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목적적 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회계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 실체 간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간별,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 가능성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종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도 가능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네, 얼마만큼 쓸모있는 정보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은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암기한 건 일정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쵸?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준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에 대한 정보, 타인, 남의 거니까 얘는 부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기 자본에 대한 정보, 내 거니까 자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산 총액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모든 자산은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재비용 원가에 포함하죠. 그쵸?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취득세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이거는 원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죠.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이걸 소개를 해줘야지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광고 선전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은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우리는 원가에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제 매입 국공채라고 얘기를 해요. 회계 1급 범위에서는 솔직히 많이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세무 2급에 가면 자세히 또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강제 매입 국공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사면 자동차를, 승용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줘야지 돼요. 그걸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실제 시가는 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은 삶과 동시에 3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죠. 7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 3만 원 손해보는 그 차액만큼만 강제 매입 국공채는 나중에 이제 암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액만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강제 매입 국공채는 차액에 대해서만 원가에 포함시켜 준다. 자,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라는 건 무언가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드는 개념이니까 거기에서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포함시켜 줄 수도 있다. 대신에 조금 문제가 덜 나왔어요. 무엇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져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유형자산이라고 문제상에서는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 뭐 공장 건물에 대한 설계 비용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그냥 공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은 다음 중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유가증권은 우리가 회계상에서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유가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을 얘기하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지분증권은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분증권은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채무증권, 지분증권 모두 다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 있고요. 단기만 목적이면. 그 다음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채무증권만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은 이두저도 아닌 것들을 다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하니까 매도가능증권은 모두 다 매도가능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채무증권을 장기간 보유를 하게 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보유증권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으면 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자리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보기는 만기보유증권은 유가증권 형태의 주식이나 주식 및 채권에 적용한다. 주식은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없더라. 이해가 되시죠? 매도가능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며 주식 형태만 가능하다. 아니요. 매도가능증권은 주식도 되고 채권도 된다. 채권도 매도가능증권이 될 수 있더라. 이해가 되시죠? 단기매매증권은 주식 및 채권에 적용되며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 주식, 채권 모두 다 단기매매증권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만기보유증권은 채권만 만기보유증권, 주식은 만기보유증권이 절대 될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자본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네요.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본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자본에서 1차적으로 회계 1급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자본 잉여금의 종류를 외우셔야죠.
자본잉여금 안에는 뭐뭐뭐 있어요? 주, 감, 자. 이렇게 세 가지죠. 그쵸?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해되시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 감자 차익, 우리가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수익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의 측정이다 그러면 내가 수익으로 장부에다가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수익도 발생했다. 그쵸?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진행 기준으로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1번 보시면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네, 발생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네, 그런데 유효이자율법 배우셨나요, 우리? 유효이자율법 사채에서 나와요, 사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 2급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이걸 우리는 결의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당은 항상 결의일 날이 우리가 수익식이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밖에 할 게 없는데, 수익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식한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고, 수익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그때 우리는 수익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번에서는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수익은 우리가 수익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 우리는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액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돈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가 확정됐을 때, 그때 우리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문제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7번은 회계 1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상품 계정이다 라고 하는 걸 그리게 되면, 매출 원가는 기초에 순매입액 그리고 기말을 빼주시게 되면 우리는 매출 원가를 산출하실 수 있겠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고,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틀에다 갖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5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순매입액이라고 했으니까 총 매입액 800에서 매입 애누리 75만원을 빼주셔야겠죠. 여기서 타계정 대체도 같이 빼주셔도 돼요. 타계정 대체도 여기서 같이 빼주셔도 되고, 대변에다가 타계정 대체를 따로 기록을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우리는 타계정 대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까지 같이 빼버릴게요. 105만원을 빼주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695만원이 나오나요? 695만원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150만원이고, 판매 대행 수수료는 그냥 수수료예요. 수수료 비용.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매출원가랑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0만원 빼주시게 되면 매출원가는 595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주식회사 연무는 22년 12월 26일 거래처에 상품을 인도하였으나 상품 판매 대금 전액이 23년 1월 5일에 입금되어 동일자란 얘기는 23년 1월 5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년 1월 5일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22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우리는 원래 22년도에 매출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해야겠죠. 맞나요? 이렇게 돼야 할 것을 얘를 모두 다 22년에 처리하지 않고 이걸 다 23년도에 수익으로 인식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맞나요? 그럼 결론은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수익이 과소계상됐을 거고 자산도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자산도 과소계상이 됐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처리해야 할 것을 23년도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22년 장부에서는 이만큼이 빠진 거죠. 그만큼 높게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과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수익이 과소계상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9번.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원가 행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원가 외계고 원가 행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가 행태는 우리가 네 가지로 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준고정비, 그리고 준변동비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죠. 맞나요? 네. 그래서 고정비, 그 다음에 변동비, 준고정비, 그리고 준변동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주실 수 있고 고정비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비는 외우세요. 고정비는 어떻게 외웠죠? 우리 감, 임, 보, 세가 있더라.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원가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변동비는 뭐 재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비들을 우리가 변동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비. 그 다음에 준고정비는 그때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라 얘는 우리가 렌탈료나 리스료를 우리가 준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하나를 빌려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1000개씩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문이 1500개가 들어오면 기계가 한 대가 더 있어야 되죠. 1000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무조건 기계가 한 대가 더 있어야지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2대, 2000개가 넘어가면 또 한 대가 더 있어야 되니까 3대 이렇게 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걸 우리가 준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준변동비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요만큼이 뭐예요? 기본요금이 있는 거. 기본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준변동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건 전력비가 있어요. 전력비. 전기요금. 뭐 여러분들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휴대폰도 기본요금 내고 쓰고 어느 정도를 초과를 해서 더 쓰게 되면 금액이 더 나오죠. 그죠? 이렇게 기본요금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준변동비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원가와 조업도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변동원가가 혼합되는 거. 그래서 기본원가, 이 기본요금은 고정비에 해당하는 거고 추가 사용요금은 변동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준변동비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혼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합원가. 결국 기본요금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번 전화요금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은 우리 원가회계에서 우리가 공장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생산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하나는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무슨 생산 형태? 주문 생산 형태고 종합원가는 연속 대량 생산 형태고 이해되시죠?
자, 우리 원가는 크게 세 가지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누어주면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제일 큰 숙제는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무조건 부등호의 방향은 이쪽이더라. 부등호의 방향이 이쪽이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누가 오래 걸리냐? 개별이 오래 걸려요. 비용 누가? 개별이 더. 정확성은? 그것도 개별이 더. 무조건.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우리 개별원가, 종합원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아마도 다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 종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업종. 그러면 연속 대량 생산은 종합원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냥 정답은 1번 공짜였죠. 그렇죠? 조선, 건설, 항공기, 기계 제작 이런 것들이 개별원가고 직접비, 간접비의 배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고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를 보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공손의 수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1번 문제를 풀으시려면 제공품 계정을 외우셔야겠죠. 제공품 계정을. 그래서 제공품 계정은 우리가 기초 수량이 있고 수량으로 계산을 하면 단기 착수 수량이 있고 그리고 완성 수량이 있고 그리고 기말 수량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말뿐만 아니라 뭐가 또 존재하더라? 공손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겠고요.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 수량은 400개. 단기 착수 수량은 몇 개요? 10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수량은 200개고 공손 수량이 200개래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완성품 수량은 몇 개요? 1000개가 되겠죠. 그쵸?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완성품 수량은 1000개. 그런데 정상 공소는 완성품 수량의 몇 퍼센트? 5%. 완성품 수량에 대해서 우리는 5%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정상 공소. 그러면 50개만큼이 정상 공손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비정상 공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0개가 정답입니다. 비정상 공손은 150개.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1번 문제는 제공품 계정을 수량으로 풀었고 12번 문제는 제공품 계정을 이제 금액으로 풀을 거예요. 금액으로. 그러면 당연히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하죠?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대변에 완성품이 나오죠. 그쵸? 완성품이 나오는데 완성품의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총 투입된 착수, 이번 달에 총 투입된 금액은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거고 완성품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거고 서로 말이 아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기말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10만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18만원.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32만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8만원. 그 다음에 공장의 전력비, 공장의 임차료, 얘네들이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2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상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단기 총계조원가로 물어봤으니까 얘네들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0, 60, 75만 원. 그래서 75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3번은요. 13번은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은 세 가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과세 대상으로 보고,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14번은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하고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다? 아니요. 많은 틀렸어요. 전국 어디서든지 어느 세무서든지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꼭 내가 성남에서 사업을 하니까 성남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요. 아무 데나 가서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겠지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15번 우리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일단 우리는 간이과세자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자들을 우리가 간이과세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간이과세자는 다시 여기에서 4,800만 원 미만인 자로 또 조금 나누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8천만 원 미만인 자와의 거래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요. 다시 바꾸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8천만 원 미만인 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4,800만 원 미만인 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가 되셨죠? 요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2급에서 또 배우시게 될 건데, 간이과세자는 일단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환급도 받을 수 없어요. 매입세액이 더 많다라 그래서 환급이다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보기를 보시면 직전 1영년이란 얘기는 작년이란 얘기예요. 작년, 전년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요.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얘기는 신고는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신고는 해야 하고, 대신에 세액이 발생을 하더라도 납부 의무는 없다. 세금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아니, 환급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쵸? 네. 많이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이론 풀이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